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속담이 있죠.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흔히 쓰이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제가 바로 이 속담과 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냉정하게 끝을 낸 덕분에 저에게 믿는 도끼였던 그 사람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진 트럭 운전사였고 어머니 소일거리를 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웠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선 저희가 기가 죽을까 항상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끼지 않고 다 사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돈이 많은 건 아니어도 부모님의 사랑만으로도 저희는 풍족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죠. 그러다 제가 5학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하시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아버지, 아파, 그때 당시 아버진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붕대로 감싸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 여동생이 모두 달려가 울면서 아버지를 애타게 불러봤지만 아버진 고통 속에 그대로 혼절해 버리시고 말았어요.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울기만 하셨죠. 아버진 긴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에도 7번 정도 수술을 더 받으셨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지만 아버지의 왼쪽 손은 녹아들어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고 겨우 오른쪽 손가락 3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진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책감을 가지셨죠. 항상 저희만 보면 고개를 숙이시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그래, 선종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너희한테 할 말이 없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술 조금만 드시고 힘 좀 내주세요. 아버진 제 말을 듣고선 절 말없이 꼭 끌어안고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옆에서 응원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진 점점 더 기운을 잃으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희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진 온몸에 화상을 입으셔서 얼굴에도 화상 자국이 가득했죠. 그러다 보니 바깥 외출을 많이 못하셨고 나중엔 거의 집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하면서 사셨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버지 너무나 힘이 들어 매일매일 술만 드실 때가 많았는데 그때 누구보다 속상해하셨던 게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매일을 술을 마시고 울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고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 결단을 내리셨어요. 당신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고. 애들이 당신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매일 이렇게 술만 마시고 있을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이 꼴인데 뭘 하겠어? 이게 뭐가 어때서? 다음 달부터 나 식당 안 나가. 나라도 일해야지 안 되겠어.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포장마차에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좀 기운 내.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정말 씩씩하게 기운을 차리고 생계를 위해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항상 어머니 혼자서 포장마차를 하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 취객들을 상대하는 게 많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학교가 끝나자마자 포장마차에 가서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드렸죠.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러 가면 항상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선종아, 가서 공부해, 공부. 여긴 안 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엄마 알지? 엄마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 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도와드리면 편하잖아요. 이것만 좀 더 도와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전 종종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도와드렸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자 혼자 포장마차라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좋은 손님들도 많지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진상 손님들도 많았어요. 대놓고 뻔뻔하게 말하는 손님들을 볼 때면 당장 달려가 따지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진상 손님은 엄마가 혼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더럽게 추궁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아줌마, 이리 와봐. 에이, 지금 손님도 별로 없는데 여기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어서. 내가 팁 많이 줄게. 어? 얼른 와서 따라보라고. 손님, 술은 직접 따라 드세요. 아니, 손님이 원하는데 그것도 못 해줘? 보아하니 아줌마 아직 마흔도 안 된 것 같은데 과부야? 나 이혼했는데 어떻게 한번 나랑 만나볼래? 내가 돈 챙겨줄 테니까.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를 함에도 진상 손님은 막무가내로 진상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참을 수가 없어 나설 때도 있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있거든요? 찝쩍대지 마세요. 술 먹었으면 좀 곱게 드세요. 왜 여기 와가지고 소란 피우시는 건데요? 뭐? 네가 아들이야? 아이고, 딱 봐도 중학생밖에 안 되는 꼬마가 어디서 대들어? 어? 어디 한번 어른한테 혼나볼래? 아이고, 아니에요. 가세요, 가. 술값은 안 받을 테니까 가시라고요, 가. 오, 진짜 안 받는다고? 아싸. 거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슈. 장사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온갖 진상을 부리고 손님이 떠난 날이면 어머니는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처음엔 어머니도 견디기 괴로우셨는지 절 앞에다 두고 하소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휴, 선종아,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어떻게 매번 저런 진상들은 사라지지도 않고 찾아오냐고. 정말 기운 빠져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엄마, 기운 내세요. 저런 사람들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그럴 땐 그냥 경찰이라도 부르세요. 됐다, 됐어.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거에 술 안 피워가지고 어쩌겠니. 다른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참 힘드네.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전 말없이 그냥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어머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셨습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한 지 2년째가 되면서 어머니는 진상 손님에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없어도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 되셨죠. 가게를 도우러 가면 가끔씩 엄마의 강인함을 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술값이나 내. 술값 안 내면 내가 확 신고할 거야. 뭐? 이게 어디서 손님한테 큰 소리야? 손님? 손님이 손님다워야 대접해주지. 진상은 손님도 아니거든? 그리고 나한테 찝쩍대지 마. 나 쉬운 여자 아니야. 남편도 있다고. 어디서 배불뚝에 못생긴 주제에 나한테 찝쩍대고 있어? 확 저리 안 꺼져? 네가 10억이든 100억이든 줘봐라. 우리 남편이 얼마나 멋진 줄 알아? 나가. 저리 꺼져. 그렇게 연약했던 어머니는 2년 만에 진상 손님을 물리치며 소금까지 뿌리는 멋있는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어머니 먹고 살려고 하니까 강해졌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든든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든든함을 느꼈던 사람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지셨어요.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당하고 씩씩해지니 아버지도 점점 술도 끊고 포장마차 일도 도와주기 시작하셨죠. 왼손은 거의 쓰지 못하셨지만 오른손만으로 어머니를 도와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위기를 다 견뎌내고 서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사실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무조건 대학은 가야 한다고 해서 전문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엔 군대도 갔다 오고 졸업 후엔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들에겐 이런 과정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과정이었어요. 어머니께는 포기하지 않고 대학까지 나와 취업을 했다는 게 정말 기특하고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취업을 한 곳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꽤 오래 운영한 곳이었고 나름 복지도 좋고 탄탄한 대기업 못지않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직장에 다니며 좋은 직원들도 만나고 행복하게 일을 잘 할 수 있었죠. 그러다 제가 30살 초반에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도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정말 쾌활하고 성격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특히나 처가댁에선 절 너무나 예뻐하셨습니다. 처가댁은 장인어른과 장모님, 또 아내의 오빠인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처가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다 보니 힘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 처가댁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거든요. 한 번은 처가댁 김장이 있어서 제가 가서 도와드렸던 날도 있었어요. 장모님, 이거 어디다 둘까요? 저기 둘까요? 이거 들지 마세요. 무거워요. 제가 나를 테니까 장모님은 여기 양념만 넣으시고 두세요. 아이고, 우리 강서방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김장을 하나 몰라. 남편도 허리 아파서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고 어쩌나 했었는데 강서방 덕분에 아주 편하네, 편해. 장모님, 그럼 저 보쌈 많이 해주실 거죠? 오늘은 배부르게 먹고 가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아유, 그럼. 우리 강서방이 먹고 싶다는데 내가 돼지 한 마리 다 삶아줄 수 있지. 넉넉하게 할 테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 김치도 꽉꽉 채워서 줄게. 김장이며 대청소며 제가 나서서 처가댁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 처가댁에선 절 너무나 예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아내도 그런절 살뜰하게 챙겼어요. 행복하게 결혼 생활도 했지만 무엇보다 직장 생활하면서 전 정말 잘 풀렸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대리도 바로 달 수 있었고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많이 생겼죠. 대학 졸업 후 첫 입사를 했던 회사라 애정이 컸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정말 죽을 때까지 몸바쳐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도 보너스를 많이 챙겨주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면 전 항상 누구보다 아내를 먼저 챙겼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당신 이번에 초밥 먹고 싶다고 했잖아. 거기 갈까? 당신 좋아하는 곳 예약할게. 그리고 밥 먹고 당신 가방 사러 가자. 그때 사고 싶다는 거 그거 이참에 하나 사자고. 정말? 와, 너무 고마워. 당신 보너스 받으면 이번에 컴퓨터 바꾸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냥 컴퓨터 바꿔도 되는데. 에이, 됐어. 어차피 퇴근하고 와서 컴퓨터 할 시간도 없고 그냥 필요한 거 사는 게 좋지 뭐. 당신 큰 가방 필요하다며. 애들 물건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사는 게 낫지. 보너스를 받을 때뿐 아니라 결혼 1주년, 2주년, 3주년 기념일 때도 아내에게 선물도 챙겨주고 깜짝 이벤트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저흰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회사 생활도 참 좋았습니다. 특히나 회사엔 절 유달리 따랐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회사 후배로 들어온 친구였는데 항상 절 따르던 친구였죠. 그리고 항상 절 대단하다고 지켜줬었습니다. 와, 대리님, 왜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진짜 짱입니다, 짱. 제가 대리님 롤모델로 생각하는 거 아시죠? 회사에서도 대표님도 대리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윗분들도 좋아하시고 일 처리 깔끔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휴, 뭘 그래. 다들 그러지 뭐. 아니에요. 진짜 대리님처럼 일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저 진짜 대리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전 회사에서 그 후배와 단짝이 됐습니다. 제가 사수였고 그 후배는 부사수나 마찬가지였죠. 절 누구보다 좋아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서로 정말 말도 잘 통했어요. 친해지면서 회사 후배와 가끔씩 술자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티 없이 맑고 밝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슬픈 과거사가 좀 있더라고요. 차분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 사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얼굴도 잘 몰라요.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지금 어머니가 암으로 좀 편찮으시거든요. 형이나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전 대리님 보면서 제 친형 같기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휴,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 난 엄청 잘 사는 집안 아들인 줄 알았어. 저희 어머니가 저 그렇게 키우시려고 엄청 노력하셨죠. 파출부도 하시고 시장에서 허드렛 일도 하시고 참 그렇게 고생하면서 겨우 모아놓은 돈도 있었는데 재혼한다던 남자한테 사기당해서 다 날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시기도 했어요. 아휴, 그런 일도 있었어? 고생 많았겠네. 참 다사다난했죠. 제가 또 학교 다닐 땐 따돌림도 많이 받았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등치도 작고 그땐 이렇게 활발한 성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틈만 나면 엄마밖에 없다고 놀리고 가방 들라고 하고 매점에서 빵 사오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참 많이도 괴롭혔네요. 고생 많았구만. 힘들었겠네. 그런 거 혼자서 다 버텨내느라 고생했어. 대리님이 인정해 주시니 뭔가 기분이 좋네요.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한텐 학교 안 가겠다고 떼쓰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어떻게든 학교 가라고 하셨던 게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 이겨내고 취직까지 좋은 곳으로 했잖아요. 그래, 안사원. 그렇게 꿋꿋하게 이겨내니까 이렇게 잘 됐잖아.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내가 그건 장담하지. 이렇게 아픈 과거까지 듣게 되니까 정말 그 후배가 더 안쓰럽고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회사를 잘 다니던 후배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후배 어머니께서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후배 어머니가 계신 곳은 지방이었고 제가 일하는 곳이 경기도권이라 전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 썰렁하고 조용하더라고요. 화환도 하나 없이 조용한 장례식장을 보고 전 제일 먼저 화환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화환이 놓여지고 조문을 하니 회사 후배가 절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대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 먼 곳까지 대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외롭지 않게 가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정훈아, 힘내고 언제든지 힘들 때 나한테 얘기해. 어머닌 잘 보내드리고, 알았지? 그래도 네가 잘해서 어머니 외롭지 않게 잘 가셨을 거야. 거듭 감사하다며 말하는 후배 직원을 보면서 참 딱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후배 직원에겐 만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같이 장례식장에 와서 슬퍼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 장례식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더욱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전 아내와 함께 가서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축의금도 나름 신경 써서 두둑하게 채워 넣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을 하니 회사 후배가 절 발견하곤 너무나 기쁘게 맞이해줬습니다. 대리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축하한다, 정훈아. 정말 축하해. 아휴, 어머니가 네 결혼식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혼주석에 어머님이 안 계셔서 내가 가슴이 다 아프더라. 그래도 어머니 며느리 얼굴은 보신 거지? 네, 결혼하겠다는 소식까지 듣고 가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회사 직원들도 많이 와주고 특히 대리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후배 직원에게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 후로는 후배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처음엔 가끔씩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후엔 아내들끼리도 많이 친해져서 여행도 같이 가기도 했죠. 한 번은 부부 여행으로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갔던 곳이 함덕해수욕장이었는데 바다가 에메랄드 빛으로 너무 예뻐서 사진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대리님, 여기 보세요, 여기. 와, 여기 구도가 완전 대박이네요. 형수님, 웃으세요. 서로 좀 더 붙어보시고요. 다정하게. 정훈아, 너 사진 진짜 열정적으로 찍는구나. 오늘 이거 정훈이 덕에 우리 부부 사진 실컷 찍었어. 자, 이제 그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재수 씨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왔으니까 갈치조림 어떠세요? 제가 여기 근처에 맛있는 갈치조림집 알아놨는데 거기 가실래요? 좋습니다. 오늘 배 터지게 맛있는 거 한번 먹어요. 2박 3일의 일정이었지만 이곳저곳 관광도 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추억으로 정말 오랫동안 마음이 즐거웠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후배 부부와도 친하게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고 회사에선 회사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과장을 다니까 주변에서 정말 축하를 많이 해줬었는데 특히나 후배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주면서 크게 축하를 해줬어요. 이게 뭐야? 웬 선물이야? 과장님, 축하드려요. 이거 꽃다발 받으시고 선물도 열어보세요. 딱 과장님한테 어울리는 넥타이 제가 엄청 고심해서 골랐어요. 와, 진짜 고마워. 넥타이 이거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잘 쓸게. 나도 이제 과장 되니까 너무 좋네.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성과가 있으니까 진짜 뿌듯해. 그죠? 전 과장님이 해내실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래서 과장님을 롤모델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며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서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후배 직원이 승진으로 대리를 달게 되었죠. 제가 승진했을 때도 정말 좋았지만 누구보다 제가 아끼는 후배 직원이 승진을 하니 정말 그게 또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와, 안대리. 우리 안대리 진짜 축하해. 이제 진짜 대리구만.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이제부터 안대리라고 불러야 되겠어. 과장님, 과장님에 비해선 저 별것도 아니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 과장님 덕분이에요. 내 덕은 무슨. 대리다니까 좋지? 집에서도 엄청 좋아하겠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구만. 그쵸? 저도 이제 과장님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과장도 달아야죠. 제 롤모델이시니까 제가 과장 다는 그때까지 저 많이 끌어주십시오. 정말 행복하게 승진까지 이루어지니 이제부터 일들은 다 탄탄대로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후배 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게 수월했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후배가 고민이 있다며 술 한 잔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술을 마시다가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한다는 소리였어요. 과장님, 저 아마
이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왜? 그게 아내하고 성격이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집안일도 잘 안 하고 사치도 심하고, 그리고 저희 각방 쓴 지 사실은 몇 개월이나 됐어요.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아내도 절 남자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라고? 아니, 사이가 좋았던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게 무슨... 모르겠어요. 제가 월급이 뭐 많은 게 아니라 그런 건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생활비가 빠듯하대요. 잘 사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좀 자긴 돈 많은 남자가 좋다면서 그냥 이혼하자네요. 뭐? 재수 씨 그런 여자가 아니었잖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그냥 이혼하려고요. 후배 직원의 갑작스런 이혼 소식은 저뿐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자 아내도 굉장히 놀란 목소리로 묻더군요. 정말로 정훈 씨가 이혼한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되게 와이프랑 잘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왜? 며칠 전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나 말이야. 부부 사이는 둘만 안다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네. 아무튼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 봐. 그렇게 후배 직원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었죠. 그저 같이 술 마시며 위로해주고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힘들어하던 후배 직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어요. 그로부터 한 7개월쯤 지났을까, 제 나이가 43살이 됐을 무렵 저희 집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 지인 장례식장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그 다음 주엔 친구 결혼식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주엔 친구 돌잔치가 있었죠. 처음엔 저도 아내가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활발하게 지내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아내가 외출하는 곳이 집 근처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차로 3시간 넘게 떨어진 지방에 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보, 진이 알지? 글쎄 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나도 거기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거기가 창원이라서 너무 늦으면 그냥 내일 올게. 창원까지?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려고? 괜찮겠어? 아니면 나 퇴근하고 같이 가자. 아니야. 친한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일찍 가봐야지.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퇴근하고서 애들이랑 저녁 먹어. 알았지?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내 이상한 행동은 많아졌어요. 원래 아내는 핸드폰을 손에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전화를 못 받을까봐 항상 벨소리를 제일 크게 해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나가 자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자다가 잠에서 깼는데 옆에 누워있어야 할 아내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딜 갔나 해서 거실로 나가봤더니만 거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딱 나가자마자 핸드폰을 만지다가 놀라며 몸에다 딱 숨겨버리는 거였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자다가 나온 거야? 이 시간에 누구랑 연락해? 아니, 뭘 연락을 해. 그냥 핸드폰 보고 있었어. 쇼핑하고 있었어. 왜? 물 마시려고 나온 거야? 아니, 그냥 깼는데 당신이 없길래 나와봤어. 근데 핸드폰 할 거면 그냥 방에서 해도 되지 왜 나와서 그러고 있어? 당신 자는데 방해될까봐 그러지. 물 마시고 들어가. 나 핸드폰 좀만 더 하다가 잘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행동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저만 신경 쓰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턴 핸드폰에 모든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거기다 언제부턴간 저와 한 방에서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년 넘게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잔 사이인데
갑자기 코골이가 거슬린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제 의심은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의 뒤를 쫓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었죠. 그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 저도 의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3개월이 넘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 맡기게 되었죠. 그렇게 의뢰를 하고 이틀째 되던 날, 아내는 또 저에게 친구 모임이 있다며 외출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밥만 먹고 올게. 애들이랑 저녁 챙겨 먹어. 당신 또 나가는 거야? 어제도 당신 모임 있다면서 나갔었잖아. 아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어? 애들 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도 당신 늦게 들어와서 오늘 주말인데 어디 가지도 못했잖아. 그럼 나 맨날 애들만 봐야 돼? 당신이야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지만 난 맨날 집구석에 박혀 있어야 되냐고. 나도 좀 사람도 만나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우, 됐어.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나간다고 말하기 싫은 거야. 내가 꼭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람 만나야 돼? 그냥 오늘 일찍 올게. 그러니까 밥 먹고 있어. 그날따라 짜증을 한 바가지 퍼붓고 나간 아내가 야속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심부름센터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선종님 아내분 지금 들어간 곳 확인했습니다. 여기 숙박업소고요. 네, 금방 들어갔어요. 현장에 오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증거를 그냥 잡을까요? 네? 뭐라고요? 지금 저희 아내가 확실하게 들어간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얼굴도 다 확인했고 입실하는 것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한 남자분이랑 들어가셨어요. 친구들 모임이 있다며 서둘러 나간 나는 몇 시간 후 한 남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갔다는 거였습니다. 전 그 소리를 듣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가슴이 콱 막히는 듯 했죠. 그렇지만 전 두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냥 지금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당장 갈게요. 전 바로 집을 나와 심부름센터 직원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 울렁이는 속 때문에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믿었던 아내였는데 설마 하는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있었어요. 보내준 주소에 도착하니 심부름센터 직원이 호실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아내가 들어갈 때 숙박업소 이용객 행세라고 뒤를 쫓아가 몇 호인지까지도 알아냈던 거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로 들어갔죠? 네, 지금 603호로 가시면 됩니다. 603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히 말은 했지만 손과 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죠. 그곳은 이름은 호텔이었지만 호텔급 숙박업소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인적도 드물어서 그래서 아내가 그곳으로 갔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떨리는 마음을 안고 603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인종을 누르면 이상하게 문을 안 열어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초인종을 슬쩍 누르고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누구세요? 아, 네. 수건 가지고 왔습니다. 수건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아, 수건이요? 잠시만요. 한 남자가 대답을 하더니 이내 603호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 가운을 입고 있는 상간남을 보고 정말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체를 보고선 전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절 사수라고 부르고 절 롤모델이라고 했었던 그 회사 후배였거든요. 이야,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당황하는 회사 후배를 뒤로하고 전 정신없이 증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는데 올라가기 전에 심부름센터 직원이 꼭 증거를 남겨야 한다며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떨리는 손으로 영상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회사 후배가 절 계속 말리더군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제발 찍지 마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찍지 마세요. 상간남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아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이불 속에 숨고 나오질 않더군요. 그 모습까지 모두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해 심장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지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처음엔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 죄송? 네가 지금 나한테 죄송하다고 할 일이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지금 뭐? 죄송? 너 지금 나한테 뭐 한 건지 다 알아? 니들이 날 배신해? 여보, 그게 아니라 여보 미안해. 그동안 이래서 애들이고 나도 신경도 안 쓰고 정신이 나가 있었구만. 당신이 밖에서 이 더러운 짓거리 하느라고 정신이 나가 있던 거였어. 당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잘못한 일 다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면 다야? 나 이거 가만 안 있어. 니들 둘이서 더러운 짓거리 한 거 내가 다 밝힐 거야. 뻔뻔하게 이딴 짓 한 거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과장님,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니들 지금까지 쌓아온 게 뭐든 내가 다 부셔버릴 거니까 각오해. 죄송합니다, 과장님. 기가 막히게도 제 외침에 상간남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부랴부랴 짐을 챙기더니 그대로 방 밖을 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황당하게 바라보던 아내도 이내 제 눈치를 보더니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참, 뻔뻔하게 둘이서 같이 들어온 숙박업소였는데 들키고 나니 내빼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보면서 니들도 결국 더러운 불륜일 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아내를 뒤로한 채 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무슨 생각으로 집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의 짐을 모두 다 싸서 처갓집으로 보냈죠. 또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까지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전 회사에 휴가를 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회사에도 이 문제를 밝히게 되었어요. 당연히 회사엔 소문이 빠르게 났어요. 워낙 이런 이슈에 민감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상간남은 바로 회사 징계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이혼 소송을 했다는 걸 알고 아낸 절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당신도 알잖아. 나한텐 당신뿐이라는 거. 내가 진짜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실수? 당신의 실수가 이런 거야? 실수로 숙박업소에 남자랑 가냐? 아니면 남자랑 실수로 자? 헛소리 하지 마. 당신 더러운 짓거리 한 거 나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난 진짜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정훈이가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그래서 몇 번 위로해주려고 만나다가 당신도 알잖아. 정훈이랑 나랑 동갑인 거. 그래서 말 잘 통한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걔가 날 처음부터 마음에 든다고 꼬신 거야. 그래서 나도 외롭고 그래서. 외로워? 웃기지 마. 당신 하자는 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당신 아이 키우면서 집중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든 나 혼자 벌고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려고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살았다고.
근데 뭐 외로워?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뭐 이젠 딴 놈이 눈에 들어오디? 당신만 보고 살았던 난 한 번도 안 외로웠을 것 같아? 당신은 바빴잖아. 회사 일로 바쁘고. 그래서 내가 외로워서.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이 주말마다 당신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어떻게든 시간 내고 당신 모임 있다고 하면 군말 없이 보내주고 그래? 당신은 끝까지 핑계밖에 없구나. 당신 그 짓거리 한 거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그래 놓고서 무슨 용서야? 당신과는 단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마. 내 마음 변한 일 없어. 아내는 울고불고 제 발목을 잡고 애원했지만 사실 전 아내의 눈물에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나서 이제 와서 후회하며 운다는 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화만 날 뿐이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회사 후배, 상간남도 절 찾아와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과장님, 저 회사 없으면 이 회사 그만두게 되면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바로 헤어지겠습니다. 절 친동생처럼 생각하셨잖아요. 친동생? 네가 날 친형처럼 생각했다면 과연 이런 짓까지 했겠냐? 어디서 뻔뻔하게 그딴 말을 해. 이거 네가 만든 일이야. 애초에 다 생각하고 저지른 일 아니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저지른 거야? 네, 전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됐고,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수습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애원이야? 이거 다 네가 만든 짓이야. 네가 결정한 거라고. 남의 마누라랑 뒤엉켜 즐겼으면서 뭐? 잘못? 잘못했으면 그럼 벌을 받아야지. 회사 잘리든가 말든가. 그게 네 벌이니까 다 받아. 과장님, 제발요. 이미 회사에도 소문 날 대로 소문나서 저 진짜 쫓겨납니다. 그게 네 업보야. 더럽게 그 짓거리하고 그럼 무사할 줄 알았냐? 네 머리 안 깨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다시 한 번만 찾아오면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해. 비리비리했던 상간남은 다시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제 말을 듣고선 흠칫 놀라더니 이내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런 찌질한 애한테 홀라가 넘어간 아내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결국 회사엔 상간남 소문이 돌고 돌았고 회사 사람들은 대놓고 회사 후배 면전 앞에서 수군거리며 욕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간남은 쫓겨나듯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이후 상간남 소송은 역시나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그때 찍었던 증거 영상이 뚜렷하게 남아있었으니 승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소송의 결과는 영원히 상간남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빌고 또 빌었지만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용서를 못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애들이었죠. 모든 사실을 애들이 알고 난 후 애들은 아내를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만큼이나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어요. 아빠, 나 진짜 엄마 얼굴도 보기 싫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너무 불결하고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창피해. 나 진짜 앞으로 엄마 안 볼 거야. 평생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전해줘. 전화도 받고 싶지 않고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 울면서 말하는 두 아이들을 보며 저도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애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아내는 가정을 파탄내고 애들한테도 저에게도 버림을 받아 집에서 쓸쓸하게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결혼 기간은 꽤 됐지만 외벌이였으니 재산 분할도 저에게 유리하게 정해졌고 아이들이 저와 살길 원해서 양육권도 저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전업주부였지만 이혼 후부턴 아내가 비양육자니 양육비까지 받기로 결정될 수 있었어요. 이혼을 하고서 상간남과 아내는 둘이 동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직장도 마땅치 않으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렇게 동거를 한 지 5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엔 파국으로 치달을 거였으면서 뭐하러 바람까지 피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그렇게 상간남과 헤어지고 난 뒤 아낸 갈 곳이 없어 처가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처가댁에선 불륜이나 저지른 아내가 창피하다며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는 갈 곳도 없고 양육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숙식이 되는 조그만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아내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힘들게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예상이 맞는지 가끔씩 술 한 잔 마시고서 저에게 전화가 올 때도 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너무 괴롭고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나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여보, 우리 애들 잘 지내지? 어떡하냐. 애들은 너 보기도 싫어하는데. 어? 애들도 이제 다 컸는데 애들 선택도 존중해야지. 그러게 누가 그런 더러운 짓 하래? 너 이미 걔 만난 순간부터 넌 엄마 자격 잃은 거야. 그게 평생 네 꼬리표야. 평생 네 소중한 자식들 못 만날 거 각오하고 저지른 거 아니겠어? 네 소중한 자식을 잃은 기분 평생 한번 느껴봐. 제발 너 같은 애들은 평생 죗값 치르면서 살아봐. 보고 싶다며 애원하는 전화가 올 때면 참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럴 줄도 모르고 그깟 욕망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다뇨.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싶네요.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심리치료도 받고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주 오셔서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여동생도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도 가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한 번은 큰애가 저에게 용돈을 모아 장갑 하나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추운데 일할 때 이거 끼고 다녀. 내가 그동안 용돈 모아서 산 거야. 아유, 우리 장남, 아빠를 위해서 용돈 아껴둔 거야? 이거 아빠 눈물 나겠는데. 이거 내 손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잘 끼고 다녀. 내가 아빠 손 따뜻하게 해줄게.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마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믿었던 사람 둘에게 뒤통수를 맞았지만 여전히 제 곁엔 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요. 인과응보라고 흔히 얘기하죠. 본인이 저지른 과오는 결국에는 되돌아와 자신에게 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모든 세상사가 그렇겠지만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노력하면 결국엔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젠간 내 노력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때까지 항상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